요게 이제 미국의 현재 전략 폭격기 주력 3종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게 B-52예요. B-52는 이각돼서 봐야 돼요. 마치 예술 작품을 들여다보듯이 지금. 저는 너무 좋아하는 기체예요, 이게. 네. 폭격기란 거는 이 B-52밖에 없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되게 원체 오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3대가 같이 타는 폭격기예요. 그 옛날에 할아버지가 몰았다가 세월이 파일럿 지나서, 기준으로. 네, 파일럿 기준으로. 실제로 그런 가족이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가 만나서 이거 얘기하면 그 가족분들 어떻게? 제가 굉장히 만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B-1이 물론 이거보단 작죠. 작지만 폭탄 더 많이 싣는 건 아시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그 포스가 하여튼 그 에어스전 전체를 압도하면서 저는 약간 B-1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너무 B-1을 디스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B-52가 떴다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예. 진짜 겁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뜨면은 막 북한이 긴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B-52 무장 그 작은 것들 뭐 이게 재래식 폭탄이에요. 목표는 108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고 밑에 이제 맨 앞에 이제 제2단 합동직 격탄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개 미사일 장착한 총 31톤 이상의 융단 폭격 하는데 네. 그 융단 폭격이라는 건 언제쯤부터 이게 그 출발은 2차 대전 때 영국군에 의해서 아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서 해리스 장군이 이 말로 유명해요. 적군의 민간인도 적은 적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양반이 이제 사령관 되기 전까지 해리스가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 이 양반 장관. 해리스가 사령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이제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한 상황은 아니어서 공습을 할 때 주로 야간 공습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주간에 하면 뭐 독일군 전투기나 이런 데 이제 요격을 받기 때문에 피해서 아무래도 이제 야간 공습을 많이 했는데 야간에도 뭐 대공포라든지 뭐 등등해서 이제 그 희생자가 많이 생겼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해리스가 취임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독일의 이제 군사적인 목표물, 뭐 어떤 군사 시설이라든지 뭐 군수 공장뿐 아니고 대도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폭격 이런 것도 이제 지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0대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독일의 대표적인 천년고도 어디냐? 필름. 대성당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거기를 이제 네. 폭격을 하라 그래가지고 폭격을 했는데 그때 1000여 대의 폭격기가 무려 한 2000톤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뭐 폭탄의 비를 뿌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결과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군사 시설만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이제 대도시를 목표로 한 이런 이제 무자비한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공격을 한 무차별적으로. 거예요. 네, 뭐 하다 보니까 시내 중심부 한 2.5제곱킬로미터가 초토화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이제 군수 공장도 있어요. 유보트 엔진 공장이나 뭐 화학 공장 이런 것도 있지만 금속, 고무 뭐 등등해서 250여 개 공장이 잿더미가 됐고 민간인의 경우 5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유명한 게 이제 함부르크 대공습이 있어요. 함부르크도 대표적인 대도시 아닙니까, 독일에? 이제 43년 1월에 이제 있었는데 이때 이제 연합군에 이제 어떤 개념이 도입되냐면 전략 폭격기라는 개념이 도입돼요. 이 전략 폭격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단순히 군사적인 목표물뿐 아니고 적의 대도시 이런 것까지 무차별 폭격을 해서 적의 전쟁 의지를 말살시킨다.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를 아예 꺾어버린다. 이제 그런 개념하에서 대도시도 이제 대도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공습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명 피해만 크고 적국의 전쟁 의지를 말살시키는 이런 데는 큰 효과를 못 거두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나름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때 함부르크 대공습이 이제 그 결정이 되죠. 뭐 독일 전쟁 수행 능력, 의지 뭐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때 재밌는 거는 주간 낮에 폭격하는 거는 미군이, 밤에는 영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이 그래서 낮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군이 대응하기 쉬웠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아무래도. 보이고 그러니까 뭐 전투기 출격시켜서 요격도 하고. 그러니까 미군 폭격기들 그 조종사 희생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미군이 상당히 큰 피해를 받긴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45년 2월에는 드레스덴 공습이란 거예요. 그 드레스덴 공습 때는
시가지 한 69%가 이제 파괴가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폭격을 했냐면 214대의 폭격기 구성된 제1파 일진이 46만 발의 폭탄을 커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진이 공습을 했는데 뭐 폭탄 투하량은 약 절반가량인 28만 발 정도를 투하를 했는데 28만 발도 적은 게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두 개를 합하면 74만 발 아니에요? 두 차례 거쳐 74만 발이 이제 폭탄이 투하가 돼서 드레스덴은 뭐 지옥, 그야말로 지옥이 생지옥으로 변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드레스덴에는 그렇게 군수공장 같은 것도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무차별 이제 폭격이 됐고 초기에 그래서 그 드레스덴은 뭐 군수 시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연합군이 폭격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독일이 이제 얻어맞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폭격 안 할 것 같아서 피난민들도 그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제가 옛날에 이 드레스덴에 태어나서 자란 독일 애랑 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진짜로. 근데 이게 동독 영토거든요, 원래. 동독 영토인데 이제 약간 어릴 때는 동독에서 태어나고, 근데 아직도 이 드레스덴 이 폭격에 대해서는 상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드레스덴은 정말 완전히 그냥 밟힌 것 같이 이렇게 다 무너진 그런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총사령관 이 아서 해리스의 폭격으로 생겨난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쓰는 말 있잖아요. 블록버스터라고. 대박. 네. 네. 아니, 뭐 규모가 큰 이렇게 돈 사이즈 많이 있는 들여서 그렇죠. 만든 영화를 얘기를 하는데 되게 뭐 흥행에서 성공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 영화들이죠. 요게 원래 이제 블록버스터란 말이 그 블록이란 거는 왜 그 도시에 블록들 얘기하잖아요. 아, 한 블록 떨어져 있다, 네. 두 블록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 그 블록을 다 파괴한다라는 의미에서 블록버스터란 말이 붙은 거라. 그래서 이 아서 해리스의 명령으로 폭격했을 때 사용된 폭탄 이름이 이제 블록버스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영화 쪽으로 온 이름 말이 되는 거죠. 아, 진짜 우리가 그냥 늘상 쓰는 말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남녀노소 뭐. 예. 그렇죠. 네. 근데 폭탄 이름. 네. 참 이건 또 우리가 또 영화? 또 블록버스터. 그쪽으로 얘기를 가나요 이제? 블록버스터. 근데 저 신기한 게 네. 요즘 전쟁 영화는 왜 이렇게 흥행이 안 돼요? 최근에 뭐 있었죠? 아니 전 제가 몇 년도 제일 재밌게 본 영화 13시간 이렇게 액션 뭐 네. 어떻게 뭐 얼마 보좀 100만 명도 안 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저니스 앤드라고 참호전 영화들이 뭐 네. 개봉했는지 말지 모르겠는데 호참 우리 매니아분들이 영화를 잘 안 보시나요? 이렇게 전쟁 영화는 이렇게 크게 뭐 예전에 태극기 휘날리 막 이런 거 참 인기 있었는데 그렇죠. 예, 네. 라이언 일병구하고 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전쟁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콰이강의 다리고. 와 콰이강의 다리 정말 명화죠 그거는. 네, 블록버스터라기보다는. 음악이 띠띠리리리 뭐 그거 아니야? 그거 해야 돼. 그거는 아니고 빠밤 빠바바바빠 이게 이렇게 하면서 그 하신 거는 다른 전쟁 영화. 그런가요? 대탈주였나? 아무튼 뭐 딴 데서 나오는 거고. 영국 콰이강의 포로들이 이렇게 그 행진 같은 거 하면서 예. 작업장 가면 나오는 거. 이거 콰이강의 다리. 콰이강의 다리 참 재밌습니다. 그 전투 얘기라기보다는 그 잡힌 상태에서 미군하고 영국군은 그 다리를 계속 건설하려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 독일군이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영국군은 자기 일이 됐으니까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또 집착을 갖고 있고 미군은 되게 실용적이라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적을 도와주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고지식함과 실용성 사이에서 이제 싸우는 그런 다투고 뭐 이런 얘기가 또 굉장히 재밌어요. 특이하고 그래서 저는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콰이강의 다리를 꼭 보시라고. 네, 콰이강의 다리.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 저도 최근에 본 영화 네. 하나 떠오르네. 뭐 진주만. 아니 개봉할 때 못 봤고 네. 최근에 어디 비행기 타고 갔다 오다가 덩케르트를 봤어요. 덩케르트가 있죠. 덩케르트. 덩케르트가 있죠. 덩케르트가 근데 있구나.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그 영국 민간인들이 자기 조그만 요트 이런 것까지 몰고 가는 광경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진짜 애국심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영국을 살린 게 이런 거구나. 아주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30만이 거기서 살아서 영국 본토도 지키고 나중에 작전에 투입했어요. 덩케르트가 있어. 제가 왜 우리 전쟁 영화 흥행이 안 돼? 덩케르트가 있어요. 그건 약간 예외가 되네요. 그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영화가 있어요. 자, 블록버스터가 그렇게 그 폭격에 쓰였던 폭탄의 이름이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컸대요, 근데 얼마나 크면 블록이 하나 날아가요? 그렇죠. 블록버스터 폭탄 중에 최초라고 불리는 이제 네. 마크 1. 또 마크원. 뭐만 하면 마크원. 예, 영국제는 다 뭐만 하면 마크 1. 마크원. 그냥 가오 아니야, 가오. 우리나라 이름은 가오, 나호 이렇게. 마크 1의 경우에 마크 원. 4,000파운드니까 1.8톤. 어, 그러니까는 그때로서는 굉장히 큰 폭탄이었고 이제 전쟁 중에 당연히 이제 마크 뭐 이것저것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2,000파운드, 5.4톤에 달하는 폭탄도 있었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항공폭탄이 보통 중량의 50% 정도만 작약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껍데기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블록버스터 폭탄은 장약이 뭐 중량의 75% 이상 정도 되니까 그만큼 폭발력이 크고, 그러니까 무게에 비해서도 더 네. 폭발력이 더 크다는 얘기고, 또 폭풍 효과를 노려요. 그러니까는 도시 지역을 파괴하는 게 원래 목적이라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처럼 터지면서 이제 그 폭풍 효과로 건물들을 그냥 무너뜨리고 날려버리고 유리창 깨고 뭐 이런 게 이제 주된 역할이라 이런 이제 융단 폭격에서 이걸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이제 소위탄은 불내는 폭탄이잖아요. 네. 소위탄류를 떨어뜨리면 이제 이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물에 불이 나고 이러면서 도시를 정말 말 그대로 초토화할 수 있고 또 건물 내부에 침투해서 작전을 벌이고 할 수 있는 상태로 도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뿌리는 쪽에서는 효과가 아주 높았다고 하죠. 네. 그 이런 이제 말씀한 슈퍼 폭탄 중에 유명한 게 제일 큰 게 그랜드 슬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랜드 슬램이요? 아이고, 우리가 늘상 쓰는 거 이거 그랜드 슬램. 그랜드 슬램 영광적인 그거 아니야? 이 대회 저 대회 먹으면 그랜드 슬램인데. 폭탄 중에도 이게 이제 몇 톤짜리 뭐 4톤 정도 되는 거대한 그 폭탄이다 보니까 네. 이게 떨어뜨릴 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장약, 그 폭약 외에 그 충격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그 지하에 있는 벙커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명 지진 폭탄이라고 불렸어요. 그 충격에 의해서 독일 유보트 기지가 뭐 철근 콘크리트 1m, 2m 이상 되는 거 보호되고 이런 것도 말씀드린 이런 슈퍼밤으로 2차 세계 때 파괴를 하고 그랬죠. 그랜드 슬램이 요즘 게 아니라 예전에 뭐 유보트 네. 공격용도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슈퍼 폭탄에 그랜드 슬램이 있어요. 요 시절에 썼겠네요. 예, 그러네요. 예. 유보트 기지 말씀하죠. 그렇구나. 낮에는 미군이 폭격하고 저녁에는 밤에는 영국군이 폭격했다면 그때 근데 영국군 폭격기는 제가 잘 몰라서 네. 영국군 폭격기는 뭐예요? 영국군 폭격기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영국같이 생겼네요. 이거는 안 만들어 보셨나요? 예, 못생겼네요. 왜 좋아하실 거 안 좋아요. 무조건 다 좋아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제- 차별적으로 좋아하시는 무조건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러 랭카스트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영국 폭격기 중에 제일 많은 폭탄 탑재량을 자랑했어요. 약 10톤 정도 폭탄을 탑재했는데 참고로 유명한 B-29 폭격기가 9톤 정도, 9톤 좀 넘게 탑재를 했기 때문에 거의 B-29보다 약간 많은 정도, 그 정도의 폭탄 탑재량을 자랑을 했고 랭키라는 이제 별명으로 애칭으로 불리는 랭커스터니까 랭키. 총 15만 6천 소티, 6천 회의 출격을 했고 폭탄을 총 60만 8,612톤을 운반해서 투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기관총 여기 이제 폭격기, 전투기 등이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서 폭격기에는 2차 대전 때 보면 이런 기관총들을 달고 있잖아요. 후미에도 거의 예, 흠이 있고 여기 동체 윗부분에도 있고요. 동체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밑에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런 7.62 기관총 8정을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최대 속도는 시속 450km, 항속거리는 한 4,300km를 자랑을 했고 7,300대가량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그때 밤에는 랭키, 그럼 낮에는 뭐 B-19? 미국은 이제 B-29를 많이 연상을 하는데 네. 실제로 대표적인 폭격기, 2차 대전 폭격기는 B-17이었어요. 플라잉 포트리스라는 네. 우리 그 영화 중에 그 멤피스 벨, 멤피스 벨이라는 영화 네. 보셔서 기억나세요? 네. 그게 이제 B-17을 주인공으로 했던 네. 이제 그런 영화였는데 그 1차 대전 때 보면 독일이 이제 제펠린 비행선이 큰 비행선으로 이제 런던을 공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뭐 두에니, 미체린이 이런 사람들은 이 공군 항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뭐 적진 침투해서 후방 깊숙이 뭐 주요 시설 같은 거를 폭격을 하면 적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퀴즈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 항공력, 공군 중시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B-17 이제 폭격기인데 엔진 4개를 단 이제 사발 이제 폭격기고 시속 462km 정도 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프로펠러기라서 이 정도 최대 3,220km 정도의 거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랭카스터보다도 강한 이제 무장을 가졌는데 12.7mm 기관총을 13정을 탑재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윗분 아니고 아래에도 기관총을 옆이나 뭐 이쪽에 장착을 하고 전투기 공격에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졌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중요한 히든 카드 무기 중에 하나가 그 노든 폭격 조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레이더라든지 무슨 정밀 폭격 장비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정밀 폭격 요도 장비가 노든 폭격기인데 이게 그 당시에 미군들한테는 극비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극비였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미국이 원자폭탄 개발한 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개발했는데 맨하탄 프로젝트 이전에 미국이 가장 비밀 등급을 높게 중시했던 무기 장비 중에 하나가 노든 조종기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장비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그 정밀 폭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노든 폭격 조종기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근데 요거 관련해서 또 본방 야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본방에서 어떤 내용일지 그 탑시크릿 얘기가 나올지 한번 궁금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든 폭격 조종기. 이름도 어려워. 노든 폭격 조종기. 본방 야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벅머리에 순박한 얼굴의 이 아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머터리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좀 어리숙해 보이지만 요괴들로부터 세상을 구하려는 정의의 사도죠. 머터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이 머리카락. 머리카락으로 얍! 도수를 부려 악당을 쓰러뜨리죠. 그런데 실제로 머리카락 한 올의 힘은 엄청난데요. 폭격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미국 콜로라도주 푸에블로 댄서인 메리 뱀닉 브라운은 한 신문 광고를 보고 큰 관심을 보입니다. 미군이 전쟁을 위해서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찾고 있다는 광고였죠. 그런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금발 머리카락에 길이는 56cm 이상, 염색이나 표백 등 화학 처리를 한 적 없고 파마를 한 적도 없어야 했죠. 메리는 미군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찾고 있음을 확신했죠. 그녀가 가장 자신 있어 한 신체 부위는 바로 86cm에 달하는 황금빛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지 36년 동안 다듬기만 하고 파마는 물론 염색도 하지 않았죠. 평생 천연비누로만 머리를 감고 하루에 2번씩 빗질까지 굉장히 공들여 길러왔던 겁니다. 그랬던 그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미군에 기부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국가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메리는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게 되죠. 하지만 2달을 울었다고 하네요. 그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미군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머리카락을 찾을 수 있어 기뻤죠.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198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메리의 80살 생일이었죠. 그녀에게 한 통의 축하 편지가 날아오는데요. 발신인은 바로 레이건 대통령. 그런데 편지를 읽은 메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기증한 머리카락의 진짜 용도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노든 폭격 조종기입니다.
칼 로든의 획기적인 발명품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폭격기들은 이 로든 폭격 조준기 덕분에 정밀 폭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로든 폭격 조준기의 생명은 이 십자선인데요. 십자선이 있어야만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로든 폭격 조준기의 십자선이 바로 메리의 머리카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십자선은 기온과 습도 변화에 강하고 폭격기의 진동도 견디는 강한 물질이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부러지거나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됐죠. 하지만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물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거미줄을 비롯한 온갖 소재를 실험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조건에 충족되는 물질이 있었으니 바로 인간의 머리카락, 그것도 금발의 머리카락이었는데요. 동양인의 머리카락은 백인의 머리카락보다 튼튼하지만 지름이 2배 이상이어서 정밀 광학계 측기의 조준 장치에 적절치 않았던 겁니다. 머리카락은 커피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점성과 탄성이 매우 높고 물에도 쉽게 녹지 않는다고 하죠. 현미경으로 머리카락을 들여다보면 마치 철근처럼 매우 단단히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머리카락 한 문치로 1.5톤의 차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힘 상상 이상이죠? 그러니 아무런 화학 처리도 하지 않고 잘 관리해온 메리의 머리카락은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그야말로 1등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메리의 머리카락은 폭격기 외에도 다양한 군용 정밀 계측기기 제작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집안 곳곳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는데 오늘부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다시 봐야겠네요. 노든 폭격 조준기에 숨어 있는 이야기. 머리카락이 또 그렇게 역할을 또 긴 머리카락. 참. 네. 그래도 꽤 쓸모가 있었나 봐요, 정말. 네, 일단 뭐 고고도에서의 명중률이 이 노든 폭격 조준기를 통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고요. 네. 이 노든 폭격 조준기 역시 어렵네요 발음이. 노든 폭격 조준기. 노든 폭격 조준기는 1904년에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칼 로든이라는 사람이 1921년에 개발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31년에 1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개량이 이어져서 마크 16, 마크 16까지 만들어요. 마크 16보다 더 만들겠지만 아마도 마크 16에 이르러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말 엄청난 성능의 조준기가 완성이 되고요. 근데 이게 쓰기가 쉽지 않아서 폭격수 교육만 16주가 걸릴 정도였고, 다만 이제 성능이 뛰어납니다. 우리 옛날에 저 폭격 얘기할 때만 원형 공산 오차라는 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원형 공산 오차가 이제 30m 다 뭐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원형 공산 오차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은 어려워도 사실 되게 간단해요. 원형 공산 오차. 예. 근데 사실은 그냥 CP. 예. 여기 이제 이게 목표 지점이잖아요. 제가 이제 폭탄을 10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예를 들어서 5개 정도가 이게 목표 지점이고 한 이 정도에 떨어졌다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밖에 떨어졌어요, 막. 그러면 요 5개 절반 정도가 떨어진 요 끝 지점 있잖아요. 이렇게 쫙 원을 만듭니다. 요 안에 이 거리가 이제 원형 공산 오차의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폭격을 했을 때 절반이 만들어내는 목표 지점에 가깝게 떨어진 절반이 만들어내는 원. 이 내부에 떨어지면 이제 이 거리를 원형 공산 오차라고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고요. 이게 30m 안에 100발을 꽂아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엄청난 정확성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거의 홀인원급이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거보다는 사실은 좀 더 퍼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 엄청났던 거고요. 그냥 이 말씀하신 멍텅구리 폭탄이잖아요, 이게 지금. 멍텅구리들이 가서
알아서 그냥 정확하게, 던지면 자기가 이 중력으로 노든-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예. 노든 조준기의 힘으로 이제 조금 똑똑해질 수 있었다. 뭐 이런 개념이 네. 아닌가 생각이 되고 원리는 어떠냐면 뭐 기압이나 고도 같은 폭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준경에 입력을 하게 돼요. 물론 아날로그 입력입니다. 당시야. 근데 조준경 내 회전 안정식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도 우리가 아는 컴퓨터가 아니고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니까 토니바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격 정보가 산출이 돼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폭탄을 맞춰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장비로서는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정말 기계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주만 공습 이후에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B-17은 물론이거든요. B-24, B-29 같은 폭격기에다 장착이 되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까지 사용이 되죠. 그렇군. 그 제가 이번에 폭격기 한다고 진주만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예. 이제 뭐 B-17이라는 얘기도 있고 영화에서도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나오는데 B-17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근데 거기서 무게줄이잖아요. 무게줄인데 이것 저것 얘들은 그냥 대충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준기 떼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떼고 가. 그건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막에 야, 뭐 무게를 더 줄여야 됩니다. 자, 조준기도 떼. 조준기 떼고. 그리고 이제 근접해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성공했었는데 그게 그 노든 폭격 조준기. 예. 아마 그랬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무기 체계에서 폭격기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 알아봤는데 폭격기 아버지? 폭격기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도 친숙한 B-29 폭격기를 흔히 얘기합니다. 예. 슈퍼 퍼트리스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 폭격기로는 상당한 무장 능력, 항속거리 이런 성능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톤이 약간 넘는 이제 무장 능력을 갖고 있었고 항속거리도 한 6,000km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9km의 고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B-29가 이제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뭐니 해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한 폭격기로서 유명해졌죠. 근데 사실은 이 투한 조종사는 평생 또 죄책감이 휘달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긍정적인 면에서 꼭 뭐 좋은 면에서 영예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거를.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서 폭격기 존재를 처음으로 과시한 거기 때문에 이제 폭격기가 정말 명실상부한 전략 무기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데 있어서 이 B-29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아버지라고 불릴만 한 게 그 핵무기 떨어뜨린 것도 그렇지만 이제 1944년 3월에 미 육군 항공대가 B-29로 이루어진 제20 폭격 사령부를 창설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미 유럽 전선은 독일이 뭐 패망하는 게 뭐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고 이제 미 육군이 그래서 B-29를 태평양 전선에 투입을 하죠. 그래서 일본 본토를 이제 소위 그 융단 폭격하는 그때 쓰인 게 이제 B-29. 그리고 나중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은 이제 그곳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66개 주요 도시를 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일본의 전쟁 수행 의지를 이제 꺾어가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게 되죠. 근데 당시 일본 전투기들은 이제 B-29의 고도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별 무서움 없이 그냥 고고도에서 너희는 어차피 못 올라오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좀 뭐 작전을 천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 상황이죠. 전투기가 제일 무서운데 천적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그냥 폭탄을 퍼부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 B-29에는 특히 좀 획기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새롭다고 할 여압 장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객기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객기는 다 붙어 있는 건데 왜 이 이전에만 해도 전투기 이런 거 이렇게 산소호흡기 이렇게 메고 뭐 지금도 물론 그런 경우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여압 장치가 생겨나서 여압 장치란 건 뭐냐면 그 엔진에서 공기를 압축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압축된 공기 중에 남은 공기를 빼가지고 이 실내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압이 이제 바깥에 비해서 낮고 이런 상태니까 또 산소 농도도 낮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복장을 갖춰야 되는 거였는데 우리 지금 일반 민항기처럼 엔진에서 이제
공기를 빼가지고 실내로 순환을 시켜주니까 그만큼 이제 압력도 보충을 하고 그 속엔 당연히 산소도 있고 네. 그걸 이제 그런 장치를 여압 장치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B29에서 이 시점에. 그래서 그게 문제 생기면 이렇게 위에서 뭐 내려와서 이거 쓰고 하는 게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사실 그것이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이 캐빈 안에서 이 캐노피 안에서 그냥 일반 공기와 똑같이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를 이제 여압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상에서와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이 이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라는 것도 이때 처음 생겨가지고. 이제 처음 생긴 거예요. 예, 블랙박스 그래서 우리 그뭐 비행 기록, 그 비행 기록을 기록하는 그 장치도 처음 생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민항기들, 장거리 민항기들의 다 토대가 된 그런 기술들이죠. 네. 그럼 그 태평양전의 막판에 이렇게 막 일본 보통 맹폭격하고 그랬으면 우리 6.25 전쟁 때도 쓰였겠죠? B-29. 맞습니다. 6.25 전쟁 때도 널리 활용이 됐고 대표적인 게 낙동강 전선에서 그때 B-29가 수십 대, 한 7, 80여 대가 제기에 하여튼 한꺼번에 떠가지고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군의 그 남침을 더 남하를 이제 저지하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융단 폭격 작전을 펴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공장 시설이나 이런 게 많아서 우리 남한보다 사실은 산업 기반은 북한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설들 뭐 다른 그 군사적인 목표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융단 폭격을 통해서 이제 초토화를 했고 평양의 경우는 뭐 멀쩡한 건물이 몇 개 안 남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잿더미가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 소련 쪽에서 뭐 북한이 이렇게 많이 당연 보유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 B-29가 막 때리는데 소련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소련 쪽은 가만히 안 있었는데요. 그 과정은 조금 그렇게 제가 소련과 러시아 무기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영광스럽진 않아요. 상황이. 2차 대전 때 이제 소련 폭격기는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선 인근에만 그냥 폭격을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미군이 이제 B-29를 앞세워서 일본을 초토화하는 걸 봅니다. 그거는 우리도 저런 걸 만들어야겠다 하고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나 미군이 일종의 이제 우방국이었잖아요. 미국에 이제 기술 공유를 요청을 하는데 미군이 거절을 하게 되죠. 관계가 뭔가 나빠질 거라는 예상을 한 건데 사실 적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소련은 B-29를 뺏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뺏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뭐 한다고요? 뺏긴다고요. 뺏긴다고요? 뺏기기로. 복제. 뭐예? 그래서 이제 우리 종전 2년 후에 소련에서는 우리란 말은 제가 했네요 지금. 예, 우리 소련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 큰일 나요. 이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는 몇 번이었지 신고번호가 1뭐 간첩 신고는 113 그러잖아요 옛날에. 시대가 바뀌어서 정말. 종전 2년 후에 등장한 소련의 폭격기로서 이제 Tu-4 투볼레프라는 녀석이 있는데 보시면 어느 것이 Tu-4일까? 그리고 어느 것이 B-29일까요? 칼라그백 차이 아니에요? 같은 비행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밑에 별이 있으니까 보시면. 이게 이제 그렇죠. 소련 거였겠죠. 얘가 이제 옛날 B-29고 거의 똑같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진상 뭐 이렇게 이 페인팅 그 차이가 아니라 아닙니다. 이게 다른 기종인데 생긴 게 저렇게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이름은 다른데 형태는 똑같은 거죠. 사실상 같은 같은 기종이나 거예요. 다름이 없는 게 이게 우리가 이런 여태까지 하면서 비슷비슷한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극악해요. 왜냐하면은 역설계를 했어요. 완전히 이제 다 분해해가지고 역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다시 B-29를 똑같이 만든 거라 사실상 같은 기체고 너무 심하게 뺏기는 바람에 이 미국 B-29를 미국에 생산할 때 흠집 같은 게 생긴 것까지 똑같이 만들었대요. 혹시라도 쓰임새가 있나 몰라서 그래가지고 그 흠집도 그대로 다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똑같이 모방을 했다. 근데 이제 뭐 B-29가 너무 걸작이니까 그냥 자존심이 뭐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그대로 뺏기는데 급급했는데 어쨌든 그 덕에 소련이 이제 냉전 시대 B-29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이제 이만한 폭격기를 갖게 된 거죠. 아니 그럼 기술을 좀 다오. 너. 근데 어떻게 뺏긴 거예요? 이거 샀나요 그러면? 팔지도 않을 거 어떻게 아니에요? 보면 우연히 하여튼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1944년 5년 사이에
그 미군이 B-29를 동원해서 일본 폭격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에도 다뤘지만 그 소위탄 같은 걸 써서 이제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 도쿄 대공습 같은 것도 하고 그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일본 폭격할 때 고장 나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본에 착륙할 수는 없고 그럼 어디 근처에 내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련 연해주였다는 거죠. 고장이 나거나 피격되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이제 당연히 미국은 소련한테 야 비행기 돌려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소련은 그때 이제 종전 직전에 그 네 번째로 납부한 기체가 있었는데 조종소만 돌려주고 그 비행기는 그냥 납고 챈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역으로 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죠. 이제 분해해가지고 다시 이게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모방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소련은 독일을 상대하면서 미국하고는 같은 편이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1941년 체결된 그 중립조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소련은 연해주를 피신한 미국 폭격기들을 무단으로 자국 영공을 침입한 제3국 군용기다 이렇게 간주를 해가지고 그 핑계를 대고 조종소만 돌려보는 거죠. 네 번째 거는 기체도 돌려줬는데 세 번째 것까지 해서 다 카피했구나. 네 번째는 자꾸 진주 말씀드렸었는데 진주만도 그래갖고 네. 일본에서 폭격한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중국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워스, 메이고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근데 아 소련으로 간 쪽은 이렇게 또 쓰이긴 했군요. 아 그렇구나. 잠깐 B-29가 이렇게 해서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B-52는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거 있을까?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나요? B-52는 이제 뭐 B-29가 아버지였는데 아무래도 좀 항속거리도 더 필요하고 탑재량도 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전략 폭격기 개발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처음 등장한 거는 B-36입니다. B-36 중간에 격차가 있네. 29하고 52하고 그런. B-36 피스메이커. 이름이 피스메이커예요. 약간 역설적이에요. 예, 어쩐지 약해 보이잖아요. 아유, 근데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폭격기예요. 예. 이런 표현 뭐하지만 장난 아닐 정도 큰 폭격기예요. 그래요? 영화 속에 등장했던 폭격기인데. B-36. 이 B-36은 프로펠러 네. 6개에다가 제트 엔진 2개를 붙인 그런 좀 과도기적인 그런 지금으로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죠, 이런 거는. 그래서 미 공군이 이제 제트 엔진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전략 폭격기를 다시 이제 개발한 것이 이제 B-52가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B-47이 개발이 한 번 또 됩니다. 52 전에. 그러네요. 예. B-47은 근데 좀 부족했어요,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항속거리도 탑재량도 좀 생각만 원하는 만큼 못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미 공군이 추구한 차세대 전략 제트 폭격기 계획에 맞춰서 1946년에 이제 보잉사가 신형기 개발안을 미 공군에 제시를 하고 8년에 거친 개발 끝에 드디어 YB-52, 그러니까 B-52의 이제 저 프로토타입 이제 1952년 4월에 이제 등장을 드디어 하게 된 거죠. B-19 중간에 36, 뭐 47 있었는데 예. 적통을 잇는 52가 탄생했네요. 네. 그럼 실전에는 언제쯤 이게 나왔을까요? 그 베트남전에 미군이 착지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실전 투입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때만 냉전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B-52는 핵무기를 주로 운반하는 핵폭탄을 운반하는 전략 폭격기로서 용도였는데 이때 베트콩, 그다음에 이제 월맹군한테 핵무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을 대량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D형을 만들면서 그 D형의 경우 그 기체를 좀 내부 구조나 바꿔가지고 225kg 폭탄을 무려 108발을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융단 폭격을 하면서 융단 폭격의 대명사 이런 얘기도 이제 듣는데 실제로 그 베트남전 라인베커 2라는 작전이 있었는데 이때 729차례 비행을 하면서 15,000톤 이상의 폭탄을 퍼부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는 이제 기관총이 없습니다만 이때는 이제 기관총이 달린 이 뒷부분에 캐리비 12.7mm 기관총 4연장 4개가 이렇게 한 묶음 한 다발로 묶인 이런 기관총 달려 있어가지고 이때 이제 그 월맹군 전투기들이 공격을 하면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실제로 미그 21 전투기 2대를 이 기관총으로 격추시킨 적이 있다고 그래요. 야, 이거 가성비 장난 아닌데 이거. 와, 그 총알로 기관 총탄으로 그 미구 11을 격추해야. 아, 그것도 공대공이라고 쳐야 되는 거예요? 공대공 전투죠. 그것도 공대공 전투. 그렇죠. 예, 하늘에서 벌어진 전투니까요. 아, 이거 진짜 짱입니다. 네. 그리고 예. 예, 걸프전에도 나가죠. 걸프전에 나가서 이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 공군에 남아있던 B-52 80여 대가 동원이 됩니다. 1,600회 비행을 하면서 25,000톤의 폭탄을 투하하는데 이게 이제 다국적군이 투하한 폭탄 가운데 40%래요. 그 정도로 B-52가 많은 폭탄을 투하를 했고 또 B-52G 7대가 미국 본토로부터 무려 35시간을 비행해서 AGM-86C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래서 당시 이제 최장 전투 비행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요. 21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됐겠지만 역시 우리의 B-52 지칠 줄 모르고 여전히 실전에 9.11 테러 후에 이제 미국이 아프간으로 파견이 되잖아요. 그때 하늘 위의 정밀 포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B-52 10대 그리고 B-52엔 못 미치지만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B-1 전투 폭격기 8대 이렇게 18대가 나서서 아프간 전쟁 초기에 투하된 폭탄 가운데 72%를 담당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최근까지도 역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52년에 만들어서 뭐. 네. 예, 근데 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쓸까요, 이거? 예? 바로 퇴역하기도 아깝잖아요. 글쎄요. 이게 남자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박수 받을 때 떠나는 얘기도 있는데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네, 아직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미국 여전히 B-52를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최신형이 아까 B-52H형이 애용이죠. 최신형 그 GPS 유도 폭탄의 합동 직격탄 제이담, 제즘 ER도 장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자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소형 일종의 미끼탄인데 MALD라는 것이 말드라는 것도 장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전자 장비나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았으면 여태까지 뭐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또 최근에는 최신 이제 LCD 화면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그런 데이터 링크도 갖춰서 이 실질적인 그 전투 능력을 더 향상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미 공군이 재미있는 결정을 했는데 전략 폭격기 3총사가 B-52 외에 B-1, B 그다음 B-2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B-2는 1980년대 말부터 배치가 시작된 한 대에 21억 달러짜리 정말 엄청나게 비싼 최신형 스텔스 폭격기고요. 2조가 넘어가는 예. 2조가 넘어가는. 예. 그다음에 B-1도 1970년대, 8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초음속 폭격기고 그 성능도 원쌤 안 좋아하시면 굉장히 뛰어나고. 근데 B-52는 그러니까 B-2나 B-1에 비하면 무려 몇 년 전에 나온 겁니까? 40년, 3, 40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 공군이 결정한 거는 B-1, B-2는 2030년쯤까지 퇴역시킨다. 대신에 뭐 B-21이라든지 이런 차세대 폭격기를 개발해 쓴다. 그럼 B-52는 어떻게 하느냐? B-52는 계속 개량해서 2050년까지 쓴다는 거예요. 2050년까지 쓴다는 거예요. 100년 채우겠다는 거네요? 2050년. 그러니까 100년 채운다는 거죠. 제 말이 이 말이에요. 뭐 이 다 증명되지 않습니까? B-52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러네요. 예. 지금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무기를 보면 장수 무기들 있잖아요. 장수하는 무기들이 보면 이게 꼭 우리가 흔히 얘기한 최첨단 기술만 적용한 그게 아니고 일단 이거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용하는 사람 군이잖아요. 뭐 육군이면 뭐 전차 같은 거라든지 해군이면 함정, 공군이면 전투기 폭격기.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쓰기 편하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게 장수 무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근데 정말로 2050년까지 가면 아마 총기류를 제외하면 사실 전차도 1918년 쓰던 전차 지금 쓰고 있지 않잖아요. 아마 B-52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큰 무기일
폭격기로서의 기록에 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폭격기로서 당연 최장 기록이겠죠. 네. 폭격기로서 당연히 최장 기록일 것 같고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군용기 중에도 거의 뭐 최장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B1, B2가 훨씬 뒤에 나왔는데 걔네는 퇴역 날짜가 정해졌고 먼저 쉬시라고 그런대요. 예. 그죠? 예. 늦게 와서 먼저 가네요. 예. 물론 지금 오는 순서는 몰라도 가는 순서 안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는데 얘는 50년까지 일단. 예. 예. 아 이제 AK-47이 47년인가 처음 개발될 거면 50년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쓰이고 보급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차이도 안 나요. 예. AK가 2047년에 아예 안 쓰이고 얘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K가 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20년 이후 얘긴데 와 엄청납니다. 아, 제가 그래서 B-51 좋아하긴 하지만 AK-47이 더 쓰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융단 폭격의 대명사 B-50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본기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하고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수만 저 그런 까지 몰랐지만 제 촉이 맞았죠. 이렇게 엄청난 물건이잖아요. 100년이가 안 되는 게 폭격기가 이거 저 가져가면 안 돼요. 더구나 이게 망치도 100년 쓰기 어렵겠네요. 예. 이거 저 가져가면 안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B-51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사무실에 안돼 이 결정권이 이제 이 사무국장한테 있어. 사무국장한테 물어보고 우와 물어보고까지 성의를 보여주시다니. 아 이거는 누가 말씀하시는데 제가.